소개를 지루하고 길게 해서 좀 민망했어요. 왜냐면 좋은 시인이라는 게 한 가지만 이력이 소개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우직하게 시업만 해왔다. 이런 게 가장 좋은 명예로운 소개일 텐데, 방금 오봉옥 선생님 얘기처럼 저는 꽤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언제나 돌아오는 곳 혹은 다른 일을 하는 토대가 됐던 것들은 언제나 시정신이었거나 시적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상 혹은 철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별것이거나 또 특별한 것이어서 문학과는 크게 다르거나 또는 먼 거리에 있거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글을 쓸 때 뭘 가지고 글을 쓰는지, 왜 쓰는지 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 질문이면서 또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늘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쓰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질문들을 대놓고 이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사상이다.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시를 쓴다 등등을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글을 쓸 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써가죠. 내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또는 표현하고 싶은 대로 써가는 것이 일반적인 글쓰기의 양상이지, 무슨 거대한 철학적 질문을 또는 대단한 사상을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거나 또 표현하려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다가 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글을 쓰는데 꼭 철학과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역사나 이런 게 필요해요? 손 들어보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반대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 만족으로 혼자만 즐기는 시라면 필요치 않지만 발표를 해서 공유하는 시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혼자는 안 필요하고 발표할 때는 필요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포유류와 다른 것은 뭐죠? 문자나 언어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영장류들도 사용을 하고 그러죠.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암수 사이에 새들도 코끼리도 또는 유인원들도 다 하죠. 인간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문자를 사용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언어와 문자들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자를 사용하는 건 틀림없이 인간만 사용을 해요.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꼭 인간만의 특성은 아니죠. 인간 외에도 다 소통하는 방식들이 있죠. 돌고래의 언어들이 있고
자기 종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들이 있죠. 인간은 특별하게 문자로 소통한다는 거죠. 문자로. 물론 언어라고 했을 때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양쪽을 다 지칭을 하는데 시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음성 언어일까요? 문자 언어일까요? 네? 음성 언어예요? 그렇죠. 음성이기도 하고 문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를 보면 시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쓰면 이 말씀 원변에 절사자를 쓰죠. 그러니까 마르 사원이라는 뜻이죠. 에? 마르 사원. 마르 사원이라고 했을 때 사원은 뭘 하는 거죠? 사원. 기도하고 또 참선도 하고 절에 가면 구도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곳이죠. 도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생명이란 무엇일까? 나란 무엇일까? 등등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 절이잖아요. 즉 언어란 무엇일까? 또는 언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왜 언어를 나는 쓰는 걸까? 등등 그런 쪽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사원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시라는 말만 주로 쓰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죠? 시가 그랬죠. 시가. 노래 가짜를 하나를 더 붙였어요. 어? 왜냐하면 향가라든지 고려 가요, 고려 가사, 시조, 시가 등등이 전부 옛날에 여러분들 시조창 들어보신 분 시조를 창으로 노래로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시조창도 전부 다 옛날에는 시조를 황진이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런 걸 시조를 썼을 때 그걸 그냥 문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문자이면서 초장, 중장, 종장의 잣수율과 두음과 가군들을 갖고 있어서 써진 그대로를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됐죠. 악보처럼. 응? 그래서 문자이면서 동시에 악보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의 영역에서 노래의 영역이 떨어져 나갔죠. 거의 지금은 잘 안 불러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그렇게 하죠? 네? 여러분들 매일 노래방에 가거나 매일 가요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전부 그냥 목소리 없이 리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로 뭔가 언어를 거기에 입혀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은 어때요? 언어이면서 또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 노래로 불리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는 어때요? 정확히 시가죠. 시가. 물론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왜 산문하고 다르냐.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걸음걸이를 하는 그냥 우리가 걷죠. 평상시에. 거리를 걸어요. 이 걷는 것과 뛰는 건 좀 다르죠. 뛰는 것과 걷는 것도 다르고 더군다나 춤을 추는 것도 두 발로 추죠. 걷는 것도 두 발로 걸어요. 근데 춤과 걷는 건 다르죠. 산보하는 것과 춤추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문이라고 했을 때와 시라고 하는 걸 구분할 때 가장 쉽게는 뭐라 그래요? 운율이 있는 것, 운율이 없는 것. 응? 근데 운율이 있을 때는 뭘 위해서 운율이 있어요? 리듬감을 위해서, 리듬감을 위해서. 즉,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서죠. 근데 요즘은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유행가에 쭉 가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시는 거의 어때요? 요즘 산문화된 게 아니고, 그런 요소는 분명히 사라졌는데, 노래로 부르려고 하면 쉽지는 않죠. 그런 쉽지 않은 시들이 많이 쓰여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노래를, 가요를 가사를 쓰는 경우와 시를 쓰는 경우를 같이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요즘은. 다르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가 노래가 된 작품들을 많이 아시죠? 뭐죠? 응? 어? 뭐? 향수, 뭐, 개여울, 응? 또 뭐요? 예. 또 서정주의 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고은 선생의 새노야 같은 것도 있고 다 시였어요. 시로 쓰여진 것들이 곡을 만나서 노래로 불려진 것들이죠.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근데 현대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최근에 쓰여지는 시들을 보면 어때요? 노래로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그냥 읽기에도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소린지 이게 도대체 당최 알 수가 없는 것들을 시라고 막 써냈잖아요. 근데 또 보면 비평가들은 막 좋다 그러고 또 뭐 신문 기사에는 이만큼씩 뭐라고 막 설명을 해놓는데 도대체 보편적인 일상적 감각을 갖고 사는 보통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쉽게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즉 노래의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무엇인가가 시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인가가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는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요소는 그런 편하게 전달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는 사라지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요소 또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체로 기록이 됐을 때, 문자로 쓰여졌을 때 발생하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읽었을 때,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 더 다른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또 산문일까요? 시일까요?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무언가 산문적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헤어진 사람이 그립다. 떠나간 사람이 그립다. 눈부시게 푸르른 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보고 싶다. 등등 문장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때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랬죠. 네? 이건 문법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아요? 문법에는 틀려 있죠. 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적 질서에는 틀려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어때요? 아까 말했던 대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립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의 요소들이 주어, 목적어, 동결어까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가 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됩니까? 아니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가 뒤틀려 있지만 그리고 그리움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시 귀절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되나요? 그렇죠. 뒤틀려 있는 것들이 더 강하게 오죠. 그죠? 이런 걸 보면 많은 경우에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문자인데 문자가 아닌 요소. 문자는 어때요? 문자는 그 자체로 어떨 때만 문자가 되는 거죠? 소통이 가능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딸기를 들고 있다. 선생님은 지금 딸기를 들고 있다 하는 순간에 틀려버린 문장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의 요소를 다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근데 문장의 구조를 잘 갖추어야만 좋은 문장이 되는데 문장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강렬하게 틀려있는 문장이 더 강한 느낌을 주거나 더 선명한 느낌을 주거나 어떤 감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장은 문법적 질서를 뒤틀어 놓을 때 더 좋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 보세요. 문장이라고 부를 때, 자, 성경의 첫 규절이 뭐예요?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예요. 네? 나 잘은 모르지만 첫 줄은 알아요.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말하겠죠. 네? 그것이 음성 언어였든 문자 언어였든 문장을 말해요. 문법적 질서가 갖추어져서 의미 전달이 가능한 구조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태초에 이 논리가 있었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죠. 네? 주어, 목적어, 종결, 어미, 서술어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사실을 지칭할 때 여기에 종이컵이 있다가 맞으려면 문장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뭘 구성해?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태초에 논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논리라는 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문장이 생길 때, 언어가 생길 때, 언어는 그 자체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한, 논리의 정합성이 틀어져 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해요. 지금 내가 펜이 필요해요. 저 펜 좀 빌려주세요라고 안 하고, 옆에, 그 과자 좀 주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의도했던 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지칭하고 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지칭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소통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아닌 종류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어 생활의 대부분을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요, 안 해요? 네?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시면서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해요? 논리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말을 해요? 네? 논리적으로 해요? 네? 아니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뜻이나 논리보다는 그거의 지시성이나 기표에만 더 의존해서 말을 하니까 논리가 오히려 현실에서 대화할 때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구어로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상대방을 앞에 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로만, 언어로만 의사표현이나 정서를 또는 생각을 여러 가지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눈빛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다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말이 조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다 빼놓고, 야, 그거 좀 줘. 야, 그거 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지칭을 안 해도 어때요? 다 알아듣고 주고 받고 하죠. 또 얼마든지 기분이 나쁘면 야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많이 좋다.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거꾸로 반어를 사용해도 기분이 나쁘다는 게 전달이 되죠. 좋지 않다는 말이 반어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구어체의 사용을 보면 논리를 다 문장으로 사용할 때, 문자로 써서 전달할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시 물을게요. 합리적인 의사전달 체계가 잘 갖추어진 문장을 더 많이 언어를 사용을 해요? 덜 사용해요? 어느 쪽이 더 커요? 자, 이 말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루를 눈을 떠서 잠자기까지 어떤 생활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기억하는 양이 더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양이 더 많아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양이 훨씬 많죠. 그죠? 우리가 언어 사용도 그래요. 올바른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하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외에 식당에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는 다 갖추어진 문장이 아닌 문장들을 수없이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더 많죠. 우리가 하루를 기억하고 있는 요소들보다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순간들보다 그 모멘텀과 모멘텀 사이사이에 주어져 있는 별 뜻없는 의미 없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면 인간이 문자 언어가 있기 전에도 음성 언어가 먼저 존재했겠죠. 오랫동안. 그죠? 또 문자 언어가 있어도 뭐가 필요해요? 문자 언어로만 소통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시, 가 그랬어요. 대부분 그 음성 언어에 해당하는 요소, 또 음성 언어를 조금 더 리듬감을 줘서 노래로 또 다른 발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들도 인류가 문자 언어를 갖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죠. 앞으로도 문자 언어는 죽을지 모르지만 음성 언어는 더 오래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남겨진 기록으로서의 문자들 또는 기록물로서의 언어들 이것들과 음성 언어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기기들이 미디어들이 잘 발달을 해서
녹음을 많이 해놓을 수도 있고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음성 파일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음성도 문자처럼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녹음이 된 것들을 남겨두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가능해졌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더 크게 감동시키죠? 음성 언어 상태예요? 문자 언어 상태예요? 예. 문자 언어일 때일까요? 네? 때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 때에 따라 다른데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음성 언어 상태에 있을 때 공감하고 교감하죠. 응? 공감하고 교감해요. 자,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되는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문자만으로는 다 해소할 수 없는 요소가 언제나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만나서. 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시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시를 쓰거나 읽거나 할 때 철학이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철학적 사유와 어떤 종류 특정한 가치와 자기 생각과 경험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생각들을 해요. 네? 그리고 무엇인가를 써가고자 할 때는 의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쓰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나와요. 즉 무의식이 작동을 해서 왜 내가 이 말을 썼지? 라고 되짚어 물으면 알 수 없는 어떤 요소들도 거기에 실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겪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이런 자문자답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크고 작게 막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은 뭐예요?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다 남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해요. 어때요? 다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나. 어? 이런 것이 안 통하는 데는 어떤 때예요? 집에 가면 안 통해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가까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죠. 응? 아빠가, 엄마가, 혹은 아들이, 응? 딸이 얼마나 이 비논리적인가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끊임없이 지적하죠. 흉보고. 그래서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죠. 그래서 왼수 같아요. 응?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성이나 비합리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게 자기의 본 모습일까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의 비논리적이고 괴상한 독특한 습관이나 비논리적인 요소들이나 터무니없는 것의 요소가 들킬 때의 나가 더 나에 가까울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내가 더 나다울까요? 어느 쪽이죠? 예? 비합리적인 쪽이 내가 더 맞겠죠? 왜? 이때는 내 욕망의 다양한 형태들을 그렇게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가족이니까. 근데 나와서는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서로 이것과 이것의 두 개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이중적이라고도 말하고 위선적이라거나 위압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있으면 어른들 계시지만 60년을 살지만 못 봤어요. 응? 대통령에서부터 처음 할당까지. 응? 옛날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도 회의하다가 이렇게 휴게실에 그때는 담배들을 이렇게 피러 나와서 이렇게 피우는데 그 대통령이 그 철싹거리고 나와서 담배 나도 하나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뺏어서 부하시고 뺏어 피는 것도 봤어요. 응? 굉장히 재밌는 풍경인데 그 대통령이 할 짓은 별로 아닌데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응?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면 안 돼요. 네? 어딜 가면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즉, 그렇게 의사소통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음성언어도 사용하고, 문자 언어를 써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뭐, 편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다 우리는 해요. 또 신문에서 칼럼도 있고, 논평도 듣고, 다 하죠. 언어 생활을 매우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사상과 철학이 또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한 철학적이라는 거죠. 응? 철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라고도 부르죠.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래가지고 과학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논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실험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100번 해도 100번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검증 가능성, 합리성, 정합성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도 과학이라고 인문과학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맞아야 돼요. 사회학적 결과든 또는 뭐 민속학적 결과든 국문학적 결과든 어떤 하나의 그것이 논리가 개진이 될 때는 어떤 생각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주장이 될 때는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이고 논리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의 뭐가 있었다? 하나의 철학이 있었거나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부 문자를 사용하는 한 철학을 하고 있고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네? 왜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가? 왜 그런 결핍을 느끼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또는 깨닫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풍요로운 글쓰기가 가능해질까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아요. 왜? 문자는 기록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공간이 사라지죠. 네? 상황이 사라지죠. 자,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제스처를 쓰고 이렇게 표정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때 내 언어와 이 언어만을 딱 따서 문장으로 옮겨놨을 때 이게 녹음이 돼서 문장으로 풀려졌을 때 문장과는 다른 거죠. 그죠? 하나 상황이 소거돼 버리잖아요. 제거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지 않죠. 이런 불일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곳곳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언어는 특히 그래요. 운명적으로 자,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 그러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문장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내 갈증을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건 문장이지, 말이지. 물 그 자체가 아니죠. 네? 물을 마신다 라고 하는 문장은 말이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돈을 가지고 있다, 보석을 가지고 있다도 뭐 어때요? 말이지,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 진짜? 그러고 묻죠. 야, 나 보석을 갖고 있어. 그럼 뭐래요? 진짜? 그렇게 물어요. 왜? 그건 말과 실체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일치할 때조차도 어때요? 말과 문장과 실제 행위와는 딱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간격이 있죠. 네? 여러분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고, 공항에 혹시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비행기를 타러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저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다른 증명서가 없이 나 지갑을 놓고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그 앞에 있는데. 통과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주민등록증이 나예요. 이 실체의 내가 나예요. 내가 거기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황당한 느낌을 받아요. 실체인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 자,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음성 언어였든 문자 언어였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의 이 현재형 자체의 상황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그것 언제나 일치하는 것 같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 자, 나는 조금 전까지 전혀 새로운 무슨 외제차를 타고 싶은 적이 없어요. 어? 나는 조금 전까지 무슨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싶었던 적이 없어. 명품 백을 들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이렇게 굉장히 멋진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쓱 지나가면
차가 참 멋져 보여요.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나도 저 차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동창 모임에 갔는데 누가 아주 예쁘고 부드러운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되게 예뻐요. 아, 나도 다음에는 저런 거 입고 나타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생각이 없었는데, 보는 순간 뭐가 생겨나요? 욕망이 생겨나요. 욕망이. 그러면 이것은 내 욕망일까요? 입고 온 사람의 욕망일까요? 내 거예요? 내 거였으면 내 속에 있었어야죠. 왜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냐고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프랑스의 락강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죠. 프로이드 이래에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의 원조격인 근대 심리학의 원조격인 사람이 락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말해요. 어? 자, 이 말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죠? 거대한 산업이 있어요. 어? 광고 산업은 바로 이 철학적 태제 한마디에 다 포괄이 되겠죠. 어? 엄청나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 욕망이 아닌데 욕망을 자극을 받아서 내 욕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저런 게 좋다. 저런 게 아름답다. 저런 게 옳다. 저런 게 그르다. 등등의 많은 요소들도 어때요? 비슷하죠? 어? 내 생각이 아니었다가도 남들이 좋아하고 있고 다들 그리 몰려가면 나도 하고 싶고 합류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요. 그죠?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막 잘 타고 뭐 금메달도 받고 하면 갑자기 어떤 애들이 많이 생겨요.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어? 장한나가 연주를 신나게 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면 어때요? 갑자기 바이올린을 키겠다는 애들이 많이 생겨나요. 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어?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겪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쓰고 싶어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과연 내 생각일까? 내 욕망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응?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응? 또 내가, 그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 것인가? 정말로 내가 근원적으로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보고 써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써요. 생각을 하긴 하죠. 어?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글을 잘 쓰려고 할 때 정말 나는 글을 잘 써보고 싶어요. 잘 표현해보고 싶고 내가 느낀 아름다움이나 경험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써보면 틀림없이 난 잘 썼다고 쓰는데 읽어보라고 주면 어때요? 반응이 신통치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응?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편견이 이미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는데 나도 그걸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옮기고 있거나. 자, 이 경험은 아까 말했죠. 모든 언어는 불일치하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의 존재하는 매 순간의 모멘트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랬어요. 내 일상생활의 근원적 모습은 집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처럼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와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영역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어느 쪽을, 이쪽을 선택해요? 이쪽을 선택해요? 합리적인 글을 쓰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옳은 말을 쓰려고 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 나 걔 재수 없어. 나 그 친구 싫어. 뭐 이런 말도 다 해요. 자,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은 글쓰기일까요? 옳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글쓰기일까요? 네? 전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좀 여러 사람한테 공감이 가고. 감정을 드러내면 다른 단위로부터는 공감이 좋을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 조금 무슨. 여러분들 5월달이잖아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 우선 철학, 사상까지 가기 전에 먼저 솔직해져야 돼요. 예? 솔직함이라는 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자체로. 예?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세 개는 실제 언어,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사는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영장류는. 그래서 이 언어는 인간에게 다른 종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빼어난 문명적 조건을 갖게 되는 인간적 특성을 갖게 되는 요소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축복을 받았지만 거꾸로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언제나 불일치한 어떤 지점을 살아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습니까? 자, 다시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저쪽에 산이 있어요. 자, 더 쉬운 말로 여기 코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코끼리가 있다 하면 거짓말이죠. 여기에 코끼리가 없다 그러면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있다 없다는 종교로들을 놔두고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코끼리라고 하는 언어, 명사가 있죠. 근데 이 코끼리는 우리가 어떻게 떠올려요? 상상을 통해서. 그죠? 상상을 함으로써 여기 코끼리라는 거 우리가 뭔지를 아니까 떠올려 보죠. 그러면 여기에 코끼리가 없어도, 실제 코끼리가 없어도 뭘 떠올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책으로 봤던 그림처럼 코끼리라는 걸 떠올려요. 근데 떠올리는 거지 실제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거기에 에베레스트가 거기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의 그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없어요. 그죠? 일치하지 않죠.
이것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코끼리라고 하는 실체를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우리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언어 생활을 하고 있죠. 그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실제로 우리 행위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들은 언어보다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언어보다 더 먼저 선행되죠. 언제나. 그죠? 언어보다 먼저 진행이 돼요,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행위하고 있죠. 먼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언어 생활과는 매 순간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먹는다라는 말 가지고는 사과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라고 약속한 것, 사과라고 우리가 합의해서 그걸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있지 사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를 내가 먹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즉 연필이 여기 있어요. 연필로 글씨를 썼어요. 내 연필로 글을 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로 글이 써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리얼리티냐 노미널리티냐라고 하는 오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언어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자, 이런 불일치가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나 모든 개념이나 이것 이전에 우리 삶은 먼저 선행돼서 존재한다고. 언어는 언제나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극을 해결해 보고 싶은 충동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충동이에요. 응? 특히 언제? 인간이 사랑에 빠졌을 때. 모두가 다 겪어요, 그걸. 모두가. 또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도 똑같이 겪어요. 응? 그래서 이별하고 난 뒤에 유행가를 들어보면 다 명작 아닌 작품이 없어. 다 명작이야. 내 속에 다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응?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의 언어도 그래요. 즉 우리가 시를 쓰고 싶은 것은 글을 잘 써보겠다. 시나 소설이나 무슨 글을 써보고 싶은 욕망은 글을 잘 써서 나를 잘 표현하고 싶다는 일차적인 생각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래서 뭐예요? 본성 중에 하나라고요. 본성. 거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고 싶듯이 이 불일치의 요소들 아까 말했던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는 그 이전은 내 스스로의 욕망 타인의 것을 보기 이전에 가졌던 내 욕망을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의도해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걸 전부 궁금해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조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예술적 지향성을 갈구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이행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 요즘 글쓰기도 기능이 돼서 뭐 글을 잘 쓴다 뭐 이게 뭐 골프를 잘 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이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자기만의 글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어떤 지점을 찾아내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신대륙을 탐험하는,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대서양과 인도양을 건너가는 항해사들처럼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 하나의 새로운 문장은 인류가 생성된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어떤 곳에를 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하고 비슷한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 편견에 물들지 않은 것 또는 이미 주어진 개념의 재사용이 아닌 오로지 최초로 나만이 써보는 언어, 나만이 생각하는 것들이 글을 쓰는 자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시의 창작은 소설이나 다른 어떤 종류 예술적 창작에서 굉장히 메타적인 그래도 속성을 갖고 근원적 속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 쓰기를 잘하면 모든 예술 장르의 미학적 충동이나 감수성들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에도 분명히 시가 들어있고 아름다운 음악에도 들어있고 아름다운 좋은 소설에도 시가 들어있어요. 왜? 그건 새로운 거니까 언제나. 근데 이런 새롭기 위해서 자 70년대에 새로운 것, 80년대에 새로운 것, 90년대에 새로운 것 시대마다 감수성 코드가 딱 변하죠. 이렇게. 물론 그 10년 단위로 변하게 이렇게 우리 트렌드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중세니, 근대니, 미래니, 이렇게 좀 더 큰 시간적 단위로 어떤 흐름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과 철학과 역사는 늘상 한 몸처럼 문사철이라고 하는 건 함께 굴러가는 세계의 수레바퀴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함께 작동하는 부분은 그래서 맞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실제로 철학과 사상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와 동일한 것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동어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자, 내가 열심히 썼는데 이미 과거에 누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개념을 생각해냈는데 이미 누군가 더 멋지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의미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낡은 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선행해서 진행된 작업들은 많이 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 시 속에 또는 한 소설 속에 또는 문장들 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지구촌 곳곳을 날아다닐 수 있을 때의 공간적 감각과 한 달씩만 걸려서 가야 될 때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세계에 대한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문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과 문명의 진행 속도 또는 그 시대를 특징 지우는 요소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어때요? 글쓰기가 좀 어렵겠죠. 써도 어때요? 혼자서 일기장에 뭘 써놓듯이 자기 푸념이나 아주 프라이빗한 자기 얘기만을 쓰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생각도 아닌 남의 생각들로 가득 찬 또는 남의 논리들로 가득 찬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먼저 우리에 앞서서 선행 작업자들이 해놓은 것들은 열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보고 함께 공감도 해보고 또 거기에 감탄도 해보고 이게 감동해서 밑줄도 쳐보고 나 동일한 생각이었구나. 이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구나. 등등을 끊임없이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 생긴 의문이 있거나 물론 의문을 내가 다 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드는 생각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정주 선생의 그 선운사 동구밭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선운사 동구밭에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이런 시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죠? 네? 근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자, 동백꽃을 보러 갔어요? 동백꽃이 아직 철이 일러가 안 폈어요. 근데 막걸리집 여자가 육자배기를 부르니까 가락 속에 작년 동백꽃이 피어 있어. 아직까지. 그 말이 쉬워요? 어때요? 무슨 얘기예요? 쉽습니까? 쉽다고 대답하셨잖아요. 막걸리집 여자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막걸리집 여자가 육자배기라고 하는 판소리 가락을 한 자락을 했는데 그 속에 작년에 피었던 동백이 아직도 피어서 남아있더라. 상기도 아직도 남았습니다. 동백숲에 동백은 안 폈는데 여자가 부르는 육자배기 가락 속에는 동백꽃이 아직도 피어있더라. 그것도 목이 쉬어서 남았더라. 동백꽃이 목이 있어서 목이 쉽니까?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문장으로 보면 다 틀린 문장이죠.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가 쉽다고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느낌으로는 다 전달이 됐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죠. 그죠? 결코 쉬운 말로 쓰여진 것 같지만 쉬운 시는 아니죠. 왜? 그 시가 담고 있는 또 응축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비유가 발생해 있어요. 어떤 비유가 발생했죠? 동백꽃을 보러 갔는데 동백꽃이 아니라 이 막걸리집 여자가 아마 30, 40대쯤 된 청상이거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동구밖에 실제로. 노래를 부르니까 동백이 뚝 땅에 떨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며칠 지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꽃이. 목이 쉬듯이. 예? 그 여성이 부르는 그 육자배기 가락 안에 빨간 동백 같은 한이나 슬픔이나 또 요염함이나 아름다움이나가 묻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동백 같은 시절의 젊은 청춘 후, 델리케이트한 어떤 미묘한 지점들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 시 저자인 서정주 씨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실물로서의 동백숲에 핀 동백이 아니라 이 육자배기를 부르고 있는 이 여성의 생애가, 삶이, 노래가 동백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피어있다, 이 속에. 그것도 목이 쉬어 피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동백꽃이 목이 쉴 리가 없고 그 판소리를 하는 여성은 목이 쉬었겠죠. 그래서 여성은 졸지 동백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가. 결코 쉬운 시 같지만 시를 감상하는데 만만하지는 않죠. 근데 쉽잖아요. 쉬운 것 같잖아요. 자, 이런 시가 있는가 하면 새가 하늘을 날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다면 우리는 쉬워요. 근데 새들이 하늘을 풀어놓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응? 어느 쪽이 더 선명해요? 새가 하늘을 날아간다가 선명해요? 풀어놓다는, 새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건 그냥 객관적 풍경일 수 있죠. 사실일 수 있죠. 근데 새들이 하늘을 풀어놓는다는,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풀고 조이고 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때요?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해방해 가는,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 헤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같이 받죠. 즉, 시적인 공감대의 영역이 발생해 있고 한쪽은 사실 전달의 기표만이 전달이 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되죠. 자, 어느 쪽으로 언어를 운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현대시는 리듬과 음악을 잃은 대신, 그리고 의미 전달의 소통을, 일차적 소통을 잃은 대신 이미지와 사유, 생각하기, 이미지를 떠올려보기, 또는 어떤 직관적인 상황을 재구성해서 전달하기 등등의 요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이해시키기 전에 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도 전달된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 명제가 현대시는 작동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해되지 않고도 전달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전달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현대시의 한 흐름이고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모던한 직관을 상황에 맞춰서 재구성함으로써 논리적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직관 그 자체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느낌을. 이렇게 변화진 부분이 현대시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 꼭 현대성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에? 여전히 알아듣기 쉽고 또 편하게 쓰는 시들도 있죠. 물론 글씨의 어법이 60년대, 50년대 또는 30년대에 쓰던 김소월 시대의 어법이나 백석의 어법이나 이런 것과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어때요? 낡은 것이 되겠죠. 낡은 것이. 그래서 아까 뭐가 새로워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쓸 때, 그게 시든 수필이든 산문이든 모든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쓸 수 있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집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노출할 때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감수성을 정확히 노출할 때처럼 써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이에요. 그것이. 거짓 없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거짓 없이 쓰는 것. 이게 새로운 글쓰기를 해야 될 때 가장 1차적인 거라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 매 순간순간이 어때요? 전에도 그런 삶이 있었을까요? 지구가 생긴 이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최초로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시간이라고요. 나만, 오로지 나 자신만 도달해 본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롭죠. 네? 언제나 새로. 오늘 자란 풀이 늘상 요만큼 자랐다면 요건 새로운 풀이듯이 풀밭에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 지구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지구가 확 망하면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최초죠. 모든 인간은 최초 순간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제나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순간의 자기를 무수히 낡은 것 속에다 담아놓고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정직하게 욕망하는 것들이 바로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다. 또 여기가 서울이다. 왜 서울인데? 왜 대한민국인데? 이게 사과다. 이게 물컵이다. 왜 이게 물컵인데? 하고 전부 다 질문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이걸 물컵이라고 정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물컵인데? 난 이게 탱자라고 하고 싶어. 뭐 등등. 어? 모든 사물과 모든 세계의 모든 개념에 전부 내 방식대로 다 이름을 다시 부여해보라는 거죠. 개념도 행복? 절망? 행복이 뭔데? 절망이 뭔데? 다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개념과 모든 것의 의미들을 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다 다시 재구성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글을 쓰는데 엉터리가 됐든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계속 매일 하면 자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써서 문장을 잘 만들려고 논리를 잘 만들려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글을 쓰려고 폼나는 글을 쓰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글을 쓰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자기가 정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 정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난 누군가의 아버지죠? 또 누군가의 선생이죠? 또 누군가의 아내고 며느리고 뭐 복잡하잖아요. 체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 동창이고 뭐고 내가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부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습득하고 알고 있는 게 많고 또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 내 욕망대로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나 누가 말하면 잡아가요? 네? 쫓겨나나요? 쫓겨나든 잡아가든 관계없이 써보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용기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쓰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 체면을 안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보는 순간 쓰기 어려워지고 그래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얼마가.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 끝낼게요. 네. 내가 저게 싫다, 좋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싫은지 좋은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기쁜지 등등 있잖아요. 근데 기쁘다, 슬프다, 좋다, 싫다, 우울하다, 쾌활하다, 명쾌하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돼요? 그죠? 별로 많이 없어요. 어? 근데 그런 말을 쓰는 순간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한테 좀 전에 얘기했죠. 어? 화난다는 게 뭐지? 또 슬프다는 게 뭐지? 너를 미워한다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물어보려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거리를 둬야 되겠죠. 그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반드시 물어보라고요. 이 짧은 1시간여 동안에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앞부분에 근원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다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도 어렵고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렇고 막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2012년 5월 뭐 5월 이 2000년대 어림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대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잘 어렵죠. 어? 그래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어떤 특정한 범주를 설정해 놓고 이게 우리 시대다. 가령 문학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이 모더니티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시대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의 시대도 지났다. 이런 용어를 비평가들이 자꾸 해요. 시대 구분을 하죠. 그럼 그때의 시대는 그때 시대 나름의 어떤 가치나 미학적 특성이나 사유 방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정치사상적 연관관계들, 경제학적 연관관계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들과. 그죠?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어? 이런 용어는 경제학적 용어예요. 어? 그리고 정치학적 용어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맨날 신문에 나지만 뭐예요? 자유주의인데 신사회자유주의예요. 즉 자유방임주의를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을 때 그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무한정하게 시장을 개방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역하는 방식의 자본주의 체제를 말해요.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응? 즉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은 대표적인 인물은 대처수상이에요. 대처.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세처즘이라고 그래요. 대처주의, 대처이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성은 수상이 돼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즉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죠. 일을 해서 경쟁해서 잉여를 남겨서 같이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건 없다. 이게 시장주의가 모든 지구촌의 모든 경제 시스템 안에 경쟁을 대폭 도입하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네?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즉 동유럽 사회가 무너졌죠. 동독, 폴란드, 헝가리, 네?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는 1988년, 89년 체제 이후에 사회주의가 전부 몰락하니까 사회주의는 전부 배급하잖아요. 배급. 사유재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나눠주고 국가가 관리하고 당이 관리하고 이런 게 다 없어지기에 전부 시장경제 체제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시장에 도입하면 어때요? 물건을 내가 만든 걸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럼 개인 재산이 생겨나겠죠. 사유재산이 생겨나죠. 시장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물건을 팔기,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죠. 자본이 있죠. 노동이 투입해달라면 자본 투입돼야죠. 이렇게 해서 전 지구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확장이 됐고 그것을 지금은 더 확대하는 이런 체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물건들이 오고 하고 재화, 돈들이 이렇게 결제되고 오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버려요. 미리미리. 네? 심지어는 물도, 석유도 다 그렇죠. 즉, 모든 재화가,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생활의 세밀한 디테일들까지 문화적 기호들까지 전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이런 것을 금융자본주의 또는 속말로는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약탈적 자본주의죠. 이런 것들이 전 지구상에 이렇게 만연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환경 안에서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일상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내 직업적 삶을 무엇일까? 내 가정은 무엇일까? 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어떤 의미일까? 등등을 묻게 될 때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성과 내 존재감과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뭐 정치 사상적으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 정당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고 저 정당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고 이런 문제들까지 정치적 요소들까지 자기 기호들을 선택해 가기에는 또 그것들을 선별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기까지는 또 다른 인식들을 필요로 하죠. 왜? 거기에는 당연히 인간이란 뭘까? 사회란 뭘까? 국가란 뭘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 현실 세계 안에서 정당이란 뭘까? 왜 나는 정치적 지위, 내 정치적 지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등등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죠. 에? 매일매일 당연히 신문에서 뉴스에서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고 왜 이렇게 돼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해요, 안 해요? 주어진 세계라고 생각하지 그걸 질문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뭘까요? 시정신은 근원적으로 모든 요소에 대한 질문이 선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면 질문해보고 질문해서 알고 싶으면 찾아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뭐 지금 한 질문은 시대정신과 예술 혹은 시대정신과 문학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루 특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꽤 긴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